네, 박승진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학을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지만 중국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진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조선적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서 한 8년 정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가 지금 30전을 표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초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어서 전문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한중 수교 30주년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이 이제 앞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서 아주 다양하게 한중 수교 30주년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런 이벤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30주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려는 점에서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략 그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중 수교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와 더불어서 역사적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중 수교의 결과가 한반도와 우리 한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정정서 소장님께서 경제적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지난 30년은 꽃피는 봄날이었다면 앞으로 30년은 얼어붙은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어두운데요. 하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시작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될 때까지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크게 격상이 됐습니다. 적어도 한중 간에 많은 갈등적 현상들이 있지만 적어도 그 형식적 관계는 굉장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992년 무렵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북한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와 총을 맞대고 싸웠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한국 사회는 부정적 인식을 주었던 거죠. 또한 한반도는 냉전 체제 하에서 동방초소라고 불렸던 한반도 안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는 적대적 세력이었던 중국에 대해서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1992년 한중 수교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중국을
중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중동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국가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공산국가라는 의미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아무튼 지난 3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대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한중수교는 세계사적인 탈냉전 체제의 해체라는 그런 역사적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988년에 이르러서 노태우 정부가 한국에서 출범을 하는데요. 노태우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북방외교를 추진을 합니다. 북방외교는 외교의 1차적인 목적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 당시는 소련이었는데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권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외교 정책적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의 전환이 세계적인 탈냉전 체제의 분위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89년 12월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가 지중해 상에 있는 몰타에서 만나서 냉전 체제 해체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0년에 이르러서 한국은 소련,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로 바뀌게 되는데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도 주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대상이었지만 관계 정상화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중국 내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을 해서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과 좀 상황이 달랐고요. 거기다가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경색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리 손짓을 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상황은 의외로 이제 빨리 왔습니다. 등소평이 1992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개혁개방 정책을 미뤄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92년 1월과 2월에 거쳐서 선전, 주하이 이런 그 개혁개방 정책의 진원지를 순방합니다. 이른바 남순 강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다그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중국은 국가 전략으로서 개혁개방 정책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의 한계의 중심으로서의 경제라는 그런 그 목표를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을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관계는 진전이 되고 불과 몇 달 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의외로 빨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즉 독일 통일도 통일 이전에 그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중 수교도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그와 유사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중 수교가 한반도와 한민족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수교를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지만 한국과 중국이 추구했던 목적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자 했다면,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한국의
자본과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30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를 보면 중국은 한중 수교를 추구했을 때 목적을 일정하게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는데 북핵 문제가 확산된 것은 1993년 3월이었습니다. 불과 한 6개월 후에 한중 수교 불과 6개월 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따라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리고 또 중국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제재에 대해서 일정하게 거리를 둠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족 동포 사회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중 수교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족을 우리 한민족의 일원으로, 즉 동포로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중국을 적대 국가로 생각해왔고, 따라서 조선족 동포들은 적대 국가인 중국의 국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족 사회도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만이 모국이었고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괴뢰 정권 정도로 이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수교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달라진 상황 속에서 조선족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또 한국과 북한 간에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하게 이제 역할을 하기로 하는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국과 북한 정치인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요. 또 연변 방송에서는 남북한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연변대학을 비롯한 학술기관들에서는 남북한 학자들이 포함된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함으로써 남북한 학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조선족 사회가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 이제 30여 년이 되었는데, 그 30여 년의 세월에 비해서도 양적 질적인 관계가 크게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 동포를 80만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중국이 2020년에 조사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동포 수가 170만여 명, 170만 2,479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조선족 동포들의 수가 전체 조선족 동포의 47%에 이릅니다. 조선족이 가장 많았을 때, 인구조사상 가장 많았을 때가 2000년 인구조사 당시였는데요. 당시 192만 3,800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0%가 훌쩍 넘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조선족 사회와 한국 사회는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가져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당면 과제로는 뭐가 있을까입니다. 사실 표면상으로 보이는 그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조한철 총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의 대한 태도와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중 수교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그 이유는 이른바 그 도광양회라고 하는 국력을 기를 때까지 낮은 자세를 취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죠. 근데 대략 2010년 이후에 이르러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이른바 유수자기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뭐 이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과정을 보면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견제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앞서도 얘기 나왔던 사드 갈등이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드 갈등 문제는 내용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의 핵심 국가 이익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의 직면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사드 문제의 뒤에는 한미 동맹으로 결속된 미국이 존재합니다. 사드 배치가 미국과 연계되어 있어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위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은 사실상 미중 갈등의 산물인 셈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전병서 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과 필연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한국은 중국과 미국 이 양자로부터 양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최근 그 추거홍 전 그 중국 대사가 사드 갈등의 원인을 정치적 신뢰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그 주장은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의 그 태도는 사드 갈등과 관련된 중국의 태도는 결국은 미국을 제쳐놓고 강대국인 미국을 제쳐놓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사드 갈등이 사드 문제의 뒤에 미국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또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대한 제재보다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와 더불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한 그런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보다 제재라고 하는 힘을 사용한 그런 그 현실주의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실 정치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드 갈등으로 인해 굉장히 장기적인 한중 갈등이 또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한국으로서는 전통적인 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보다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도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대국적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도 이 길에 동참해야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국가적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적 갈등이 국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향후 동부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핵심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중들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힘을 모아 함께 밀어나가려는 세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런 의식을 함양한다면 국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부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